쌍용차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하락 곡선이긴 하지만 2018년에 3조 7천억을 넘겼고요. 2020년에는 2조 9,300억, 유독 힘든 시기였던 작년에도 2조 4천억을 넘겼습니다.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에는 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620억 적자였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요즘 기록하는 적자에 비하면 없는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적자가 2,750억으로 껑충 뜁니다. 이게 2020년에는 4,460억 적자로 가버리고 작년에는 2,600억 적자로 그나마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보면 2018년 적자가 가장 적었고요. 2020년에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다시 줄어듭니다. 갑자기 왜 쌍용차 상황이 나아졌나? 아니면 차가 잘 팔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2019년에는 왜 갑자기 적자가 늘어난 걸까요? 2019년이 어떤 해냐면요. 4세대 코란도가 탄생한 해입니다. 4세대 코란도 개발 비용만 3,500억이 넘습니다. 2019년에 코란도 개발 당시에 들어갔던 돈을 판매 수익으로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적자 폭이 확 늘어난 거죠. 이미 쓴 개발 비용에 출시 준비와 출시 행사비, 판매, 운영이 들어가는 돈까지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으니 적자가 없는 게 이상합니다. 올해는 왜 적자 폭이 줄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도 코로나랑 반도체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고 여기에 신차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결국 뭐다? 원자재 가격같이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4년간 판매량을 보면 작년 판매량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차가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를 아꼈다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KG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생기려고 하는 걸까요? 쌍방울그룹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을 숫자로 비교해보고 투자자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들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KG그룹이 쌍용차의 인수 예정자로 지정된 날부터 쌍방울그룹의 반발이 심했죠. KG그룹이 파빌리온 PE랑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입찰 담합에 해당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쌍방울 입장은 이겁니다. 힘을 합치니까 힘이 세지는 건 당연한 건데 심판격인 쌍용차가 대놓고 얘네가 이길 거예요 이렇게 지목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울 같은 다른 경쟁사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니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쌍용차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강조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아닌가요?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새로운 인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인수 지원을 받아봤는데 별로면 인수 예정자랑 계속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새로운 인수 지원 중에 더 나은 게 있으면 이걸 선택해서 가는 방식이죠. 이미 예고된 절차와 방법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쌍방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본인들도 이 인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걸로 해석되고요.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이런 명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 가처분 신청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담합이고 그때부터 여론전이고 뭐고 다 할 거니까 각오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쌍방울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반전이 시작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반 소비자 이 인수전을 지켜보기만 하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관련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저는 쌍용차와 쌍용차 인수 관련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동향은 알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기록된 재무 상태가 어떤 쪽이 낫느냐를 보는 겁니다. 두 그룹이 메인으로 밀고 있는 회사 상태를 보면 되죠. KG그룹은 옛 동부제철인 KG스틸이 메인입니다. 여기는 KG그룹이 인수한 뒤로 매출액이 크게 늘었죠. 작년 매출액이 3조 2천억을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2,900억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2020년하고 비교하면 239%나 상승한 겁니다. 당기순이익도 2020년에 424억이었던 게 325%가 뛰면서 1,800억을 넘겼습니다. 사업 분야 비중을 보면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철강 사업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해외 법인 판매가 5%, 항만과 임대 사업 같은 게 뒤를 이었습니다. 철강 쪽은 이미 쌍용차랑 연관이 되어 있죠. KG케미칼하고 KG스틸이 쌍용차의 하청 부품 업체였거든요. 부품 대금을 쌍용차한테 못 받으면서 채권단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채권단에서 인수자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쌍방울 그룹이 메인 카드로 쓰고 있는 건 광림입니다. 여기도 매출액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매출은 1370억에 가까웠고요. 영업이익은 141억 4천만원 흑자, 당기순이익은 97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2019년에 비하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거죠. 이걸 이제 KG스틸하고 비교해볼까요? 매출액은 KG스틸하고 비교할 단위가 아닌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상으로는 KG스틸이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파악했으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 대금과 관련된 건데요. 이걸 이미 마련한 회사냐, 아니면 마련할 수 있다, 혹은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회사냐, 이걸 따져보면 쉽습니다. 일단 KG그룹이 쌍용차 인수 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9천억 정도고 쌍방울 그룹이 제시한 금액은 8천억 정도입니다. 1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대신 이 인수 대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건지를 보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KG그룹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조건부 투자 계약도 체결한 상태죠. 9천억을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보면 일단 KG케미칼의 현금성 자산이 4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5천억은 KGETS의 환경사업부를 매각해서 곧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이미 있는 현금성 자산도 그렇고 환경사업부 매각 대금도 그렇고 주체가 KG그룹이라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 포기를 하거나 우리 돈 못 줘 이렇게 나올 일이 없다는 거고 순수하게 KG그룹이 주체가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거겠죠. 쌍방울 그룹도 볼까요? 쌍방울은 8천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요? 여기도 KG그룹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광림을 중심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 그리고 KH그룹 같은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쌍방울이 제시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탄공 인수를 실패했었죠. 이때 마련했던 인수 금액 중 일부인 1천억 그리고 KG그룹이 1천억을 바탕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총 2천억은 확보했다 치자고요. 나머지 6천억이 문제죠. 원래 쌍방울의 계획은 유상증자를 활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KB증권이랑 유진투자증권이 주관사였거든요. 여기를 통한 유상증자로 4,500억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거였는데 인수금융을 제공하겠다던 KB증권이 돌연 계획을 철회합니다. KB증권의 주선 예정 규모가 2,250억이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날아간 거죠. 쌍방울은 조만간 다른 증권사의 합류가 유력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금 외에 쌍용차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까지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에디슨모터스가 오버랩되는 건 저뿐인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KG그룹은 본인들이 써낸 9천억을 이미 본인들 의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쌍방울 그룹은 본인들이 써낸 8천억 전부를 본인들 의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 2천억만 확실하게 확보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쌍용차 인수 이후에 정상화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1조는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신차도 계속 출시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신차 출시에서만 끝나나요? 하이브리드 기술, 전기차 기술, 새로운 플랫폼 이런 것도 손을 대야 하는데 당장 신차 판매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수대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가 투자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회사냐 아니면 인수대금부터 투자로 확보해야 하는 회사냐 이걸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당장 코앞에 있는 게 뭔가요? 채권단 동의죠. 이게 있어야 법안한테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고 인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에디슨모터스 때 변제율 1.75% 때문에 말이 많았죠. 채권단은 최소 50% 이상을 요구하는데 1.75%라고 하면 누가 이걸 동의하겠어요? 아마 50%까지는 힘들어도 KG그룹 정도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변제율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쌍방울은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수 명분과 인수 이후의 시너지입니다. 쌍용차를 인수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이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곧 그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KG그룹의 명분은 간단합니다. 쌍용차가 아무리 적자가 많아도 어쨌든 자동차 회사거든요.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큰 회사인데 만약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성공하면 재계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기존에 71위였던 게 57위까지 올라갑니다. KG그룹 입장에선 저렴의 기회인 거죠.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KG스틸이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고 있고 쌍용차 부품 사였거든요. 물론 현대차그룹 수준으로 샘물부터 자동차까지를 실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제조 공정에서 단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건 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박리담의 전략이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모든 강판을 KG스틸이 생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KG스틸이 강판이 쓰이는 부분은 단가가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명분과 시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쌍방울 그룹은 숫자로 된 명분은 딱히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업 확대 의지가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업계에서도 이스탄공 때부터 쌍용차 인수전까지 나서는 걸 보면 새로운 사업 확대 의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림이 이동식 크레인, 전기 작업차, 청소차, 소방차 이런 특장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쌍용차랑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너지라는 게 범위가 넓어야 하는데 광림은 이미 있는 차를 가지고 개조하는 수준에 가깝죠.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를 기반으로 견인차, 탑차, 소방차 같은 특수차로 개조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차 업체 없이 쌍용차가 처음 판매부터 모든 걸 하게 되는 거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미 나온 자료들, 이미 기록된 성과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앞으로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지금 KG그룹하고 쌍방울그룹 둘 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차 회사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건 결국 경영 노하우나 시장 동향 파악, 소비자 니즈 파악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 관점이 아니라 경쟁사가 현대차 그룹과 수입차 브랜드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노하우가 보통 수준으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두 회사의 상황과 입장은 충분히 알았으니 앞으로 이 두 회사는 쌍용차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그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이 비전이 명확하면 투자사들도 줄을 서겠죠. 이게 자금 확보로 이어지고 인수 성공으로 이어지고 쌍용차 회생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6월에 토레스 사전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쌍용차가 어떤 차를 만들고 어떤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킬 건지 이걸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쌍용차 연구원과 경영진들이 모두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판단과 영향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비전과 신차 계획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진들을 설득시켰다는 건 상품 시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건 곧 소비자들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쌍방울그룹이 인수전에서 반전을 노린다고 해서 숫자로 된 데이터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잘 판단하면서 상황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